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고 엄마가 된 지 1년 차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잘생긴 아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고 있어요. 출산할 때의 고통은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고 제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맞는지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 아래로 동서 때문에 골치 썩을 일이 몇 개 있어서 고민 끝에 아이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 번이나 글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글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을 한 건 동서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연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저도 동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동서보다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올린 사연을 동서가 볼 테고 시청자분들께서 달아주시는 댓글에 앞으로 동서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동서의 태도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순 있겠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저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보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제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들을 보였고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동서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가만히 있는데 동서가 설쳐대니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같은 동서지간이면 서로 의지하고 도와줘도 모자란데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동서는 20대의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 둘 낳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키워왔는지 애들한테 정성을 쏟은 게 눈에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니 좋아 보이기는 했지만 동서가 하는 행동들을 조카들이 그대로 따라하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몇 번 동서한테 주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제 잘못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자식이 부모한테 원하는 걸 말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해주고 싶어서 돈을 쓰겠다는 건데 왜 형님이 이런 것까지 참견을 하시는 건데요? 나이는 형님이 많아도 인생 선배는 저 아닌가요? 제가 애들을 10년 가까이 키웠는데 형님은 이제 막 임신 5주 차면서 저보고 애들 물질욕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 건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형님이 식구로 들어오기 전엔 이런 걸로 지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동서가 나보다 애들을 낳고 먼저 키웠으니 그럼 더 잘 알 거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동서의 행동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동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애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 동서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나는 애들이 원하는 거 사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방금 큰 조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상품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갔잖아. 그래서 매장 직원이 매진이라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 방금 조카가 어떤 행동을 보였어? 10살밖에 안 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당장 자기 앞에 장난감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잖아. 요즘 애들은 빨리 성숙해지고 두뇌 회전도 빠르기 때문에 동서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저번에 가족들끼리 여행 갔을 때 마트에서 매진 상품이 동서 앞에서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 방금 조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잖아. 그때 정강이를 걷어차인 매장 직원이 창고에 들어가서 다음날 팔아야 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동서한테 주지 않았어? 그때 경찰에 소송을 건다면서 매장 사장님이 뛰쳐나와 한바탕 했었지? 그 모습을 애들이 뒤에서 모두 지켜봐왔던 거고 진열되어 있던 장난감이 매진이 되니까 동서가 마트에서 보였던 기억을 떠올리고 똑같이 행동을 저지른 거잖아. 나는 이 점에 대해 조카한테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한 건데
애들 엄마인 동서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되레 애들한테 잘했다고 하는 게 옳은 행동이야? 육아 선배라고 해서 모든 걸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애들이 보인 잘못된 행동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동서는 자기 자식이니까 편을 들어주고 두둔한 거잖아. 애들한테 옳고 그름을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 나는 동서가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동서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노려보더니 애들을 데리고 장난감 매장을 급하게 빠져나갔어요. 저는 큰 조카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인 매장 직원에게 대신 사과를 드렸고 매장 직원은 다행히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웃어 넘겨주셨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 입장이었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때가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차 되는 날이었는데 매번 동서의 개념 없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시부모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동서가 손님으로 대우받는 위치에 있을 때면 항상 심기가 불편할 정도로 일하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런 동서의 모습을 저만 문제 삼은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었지만 동서의 성격이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은 점점 커졌고 동서와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동서랑 저희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처음에는 자주 만나 아침도 같이 먹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좋게 지내보려 했었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동서의 행동이 점점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본인도 제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먼저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 모임이 있을 때 말고는 개인적으로 동서와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도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서가 아침 일찍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침부터 동서의 얼굴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쉬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대면서 집에 있는 거 다 안다며 현관문을 빨리 열어달라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네요. 형님, 요즘 저한테 왜 그래요? 계속 피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아버님 댁에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거 아세요? 그때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난감 매장에서 제 큰애가 매장 직원 정강이 걷어찼는데 사과도 안 하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제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솔직하게 말할게. 동서랑 다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같이 외출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 동서 입장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그리고 나 지금 임신 중이잖아. 최대한 심적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든 상태야. 그리고 당분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동서랑 같이 외출한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긴장의 연속이거든. 내가 동서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지내고 싶고 앞으로 조카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고 싶어서 얘기해 준 것뿐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동서가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동서처럼 똑같은 성격의 손님이 들어와서 정강이 걷어차고 갑질하면 기분이 좋겠어? 제가 장사할 것도 아닌데 그럴 일은 손톱만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말은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는 거네요.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성향이 다른데 형님 의견만 내세우면서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모순인 것 같네요. 그 매장 직원도 잘못을 한 거죠. 잘 나가는 물건이면 당연히 재고를 더 많이 비축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거 하나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큰애가 눈물을 흘렸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결국 다른 마트 가서 구매했어요.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 기분 안 좋게 나왔는데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동서는 제가 평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집에까지 찾아와서 불만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을 해줬지만 동서는 제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인정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동서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현관문을 발로 세차게 한번 걷어찬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를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 붙잡고 말싸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출산하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모이는 걸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다는 걸 시모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모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얼굴만 뵙고 돌아가는 식으로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동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던 터라 동서 때문에 시부모님이 먼 길을 오게 되는 고생을 하셨네요. 재수 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난폭해지는 것 같냐? 지금 집안 분위기를 좀 봐. 이게 맞는 거야?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맞는 거냐고. 재수 씨가 행실말 똑바로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너도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네가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 아, 왜 나한테 그러는 건데? 나도 몇 번이나 얘기를 해봤지만 고쳐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해오면서 이런 걸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형수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 형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 나온 적 있었어? 그동안 없었잖아. 왜 이제 와서 내 와이프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건데? 형수님이 한 식구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만 하면 트집을 잡고 있잖아. 큰며느리가 새 식구로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알겠다고만 하지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서 계속 얘기해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아. 엄마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란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고 네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다. 그래야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텐데 작은 애는 무슨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방귀로 흘려버리니 우리도 계속 얘기하는 게 힘 빠지게 되는 거야.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편을 들어준다고 관계가 좋아지겠니? 너도 충분히 느끼고 있잖아. 처음엔 동서의 편을 들어주던 시동생이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자 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시동생 본인도 동서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시동생은 가족들의 부탁으로 동서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희는 최대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고 싶었을 뿐이지 동서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조심하고 잘 지내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시동생에게 저희 입장에 대해 다시 얘기했고 집으로 돌아간 시동생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길 바라면서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먼저 집으로 돌아간 시동생이 1시간쯤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동서도 따라왔죠. 저한테 불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왜 이 일을 통해서 제 기분을 안 좋게 만드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하시라고요. 제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다들 저를 싸잡아 죄인 취급을 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없잖아요. 네가 행실이 똑바로였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리고 네가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다. 무슨 말만 하면 기분 나빠하기나 하지. 좋게 받아들인 적이 있기나 하니?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싸우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생각 없이 왔겠어요?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더 이상 저희 가정사에 참견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던 잘만 살면 되잖아요? 남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성격대로 행동할 거고 이런 제가 불편하시면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잖아요. 이 말 하려고 왔어요. 제 성격 절대 못 고치고 고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제가 싫다면 다들 저랑 연 끊고 살면 될 것 같네요. 다들 어떻게 하실래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시던지 아니면 연 끊고 살던지 결정하세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 가족이 피해 안 보는 게 우선이라고요. 동서는 어머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동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동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도 하지 않으려고 어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밖엔 해줄 수가 없네. 어차피 연 끊을 생각이었다며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지금 협박하는 거야? 매번 좋게 얘기하니까 어른들이 우스워? 동서가 그동안 얼마나 잘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가족의 분열을 조성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 동서가 오기 전에 이미 아버님 어머님이랑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우리는 동서가 서방님의 말을 듣고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의 말대로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지. 만약 서방님과 같이 왔을 때 앞으로 가족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행실을 똑바로 하겠다고 했으면 좋게 받아주려고 했는데 어쩜 조금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아? 동서 말대로 우리도 한계고 더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연 끊는 걸로 하자. 원하던 대로 해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이랑 우리 가족 신경 쓰지 말고 동서 가족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뭐라고요? 아, 여보, 방금 형님 하는 얘기 들었지? 우리 집안을 아주 휘어잡으려고 한다니까? 내가 저래서 형님을 싫어하는 거야. 본인이 되게 잘난 줄 안다니까? 누구는 무서워서 연 못 끊을 줄 알아요? 저희도 이미 오면서 조금이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얼굴 안 보기로 이미 결정 내리고 왔어요. 시동생은 동서에게 좋게 풀자고 대화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불만만 가득 쌓인 상태로 들어온 거였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던 동서의 행동과 시동생의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가족들은 더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 개념 없는 동서에게 화가 많이 나셨는지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렇게 좋게 풀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가족관계에는 균열이 생겼고 그날 이후 더 이상 동서 내외의 얼굴은 볼 수 없었고 연락 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동서가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어느덧 9개월이나 시간이 흘러버렸고 만삭이 되어 출산이 임박했을 때쯤 동서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었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도 얼굴도 마주친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고민 끝에 동서의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9개월 만에 전화를 했다는 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연락은 안 하고 지냈었지만 전화가 온 걸 받지 않았다가
저에게 괜히 화살이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동서와 통화를 하게 되었죠. 9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잘 지냈으면서 갑자기 전화한 이유가 뭐야? 중요한 일 아니면 길게 통하고 싶지 않은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끊고. 형님, 제가 지금 도움받을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잠깐만 와주면 안 될까요? 애들이 감기가 걸렸는지 열도 좀 나길래 일단 급하게 혈제도 먹였거든요. 괜찮으시면 병원에도 좀 데려다 주세요. 오죽했으면 형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지금 도움받을 곳이 형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애들이 아프다는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서방님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오늘 주말이라 서방님 쉴 거 아니야. 그이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오늘도 출근했어요. 늦게까지 야근한다는데 제가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부탁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형님이 날 것 같아서 전화드린 거니까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서 그래요. 정확한 얘기는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동서가 많이 급해 보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김에 그래도 가족이라고 동서 생각해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김장을 했던 김장김치 한 통을 들고 동서 집으로 향했어요. 만삭이었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크게 무리하지 않고 동서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동서가 저를 많이 기다렸는지 급하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조카들이 기침을 하면서 힘들어하길래 서둘러 병원 갈 준비부터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김장김치를 보더니 저에게 한마디 툭 던졌네요. 어머, 김장김치 했어요? 아니,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그래도 준 거니까 잘 먹을게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하니까 형님이 애들 병원 데려다 주고 잠깐 집에서 애들 좀 돌봐주세요. 아, 그리고 방금 가져온 김치 어머님 댁에서 한 거죠. 그거 애들 배고프다고 하면 주지 마세요.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김치 진짜 별로예요. 제 입맛에 너무 안 맞고 영양가도 별로 없어 보여서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이거든요. 저는 사 먹는 김치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이런 건 애들 주기도 무서워요, 형님. 어머님 댁에서 만든 김장김치가 위생에도 별로 안 좋잖아요. 깨끗한 환경도 아닌 시골 촌동네인데 어떻게 믿고 먹어요? 절대로 그 김치 애들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10,000원 받으세요. 잠깐 다녀오는 거니까 그 시간 동안 돌봐주는 값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동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이깟 10,000원을 내 앞에 내미는 거야? 이 김치 어머님이 누구 생각하면서 만든 건 줄 알아? 동서랑 서방님 생각나서 따로 포장을 해놓은 거라고. 만약에 내가 동서네 집에 들리게 되면 따로 건네주라고 어머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줬는데 쓰레기통에 전부 다 처박았다고? 동서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9개월 동안 서로 연락 안 하면서 지낸 동안 그래도 꽤 후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지금 어디 가는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안 그러면 나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당장 얘기하라고. 뭔데 애들까지 팽개치고 집을 뛰쳐나가려는 건데. 아우 정말. 얼마 시간 안 남았는데 계속 붙잡을 거예요? 이러다 저만 또 놓치게 된다고요. 오늘 특별 한정판으로 명품 매장에서
물건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몇 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찍 가서 줄을 서야 된다고요. 일단 다녀와서 설명해 드릴 테니 애들 좀 봐주세요. 부탁할게요. 동서가 급하게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저는 동서의 뒷 목덜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명품 가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화가 치밀었고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제가 동서 집에 있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동서는 한 번이면 된다고 잠깐 시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동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벗어나려고 몸을 밀쳤지만 강하게 밀지는 않았어요. 제가 만삭에 곧 출산 예정이라 동서도 조심하는 데 보였는데 시계를 슬쩍 보는 순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서는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을 못 사면 전부 제 탓이라고 화를 낸 뒤 곧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동서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동서가 급히 나가려다가 저희 남편과 부딪히게 된 거였죠. 제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변해서는 동서를 노려봤고 동서는 잠깐이면 된다고 남편까지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남편은 동서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시동생이 보게 되었는데 남편의 양 어깨를 밀치더니 넘어진 동서를 조심히 일으켜 세웠고 남편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부어댔네요. 원래 오늘 일을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애들 몸이 안 좋아서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왔는데 지금 하준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형이 뭔데 내 와이프를 밀쳐? 여보, 나 지금 빨리 백화점에 가봐야 되거든? 애들 좀 봐줘. 이러다 오늘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애들 병원부터 데리고 가. 지금 애들 몸이 안 좋은데 그깟 명품 가방이 먼저야? 이러려고 나를 부른 거였어?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을 사려고 만삭인 나를 부른 거였냐고. 그것도 모자라 곧 출산 예정인 나를 밀쳐? 너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나. 서방님은 저런 동서가 어디가 좋길래 이런 한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네요. 여태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형수님이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그만 나가주시죠. 너 지금 너희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재수씨, 다시 한번 말하는데 방금 한 행동에 대해 똑바로 처신하지 않고 간다면 좋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휴, 그러시던지요. 저는 지금 명품 가방이 더 급하거든요. 여보, 아주버님이 비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좀 해봐. 나 정말 급하다니까? 아, 빨리 좀 비켜요, 정말. 너희들이 뭐가 무서운지 전혀 모르는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참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다른 건 다 참아왔는데 임신한 내 와이프 넘어뜨리고 개념 없이 행동하는 너희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저예요. 지금 동생 집에 왔는데요. 급하게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나랑 정말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려. 자식들 내팽개치고 명품 가방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재수씨도 문제고 너도 아버지 밑에서 감사한 줄 모르고 대충 일하면서 돈 받아가는 거 더 이상 나도 못 참겠다. 들리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회사에서 일 개판으로 한다며?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래? 자식이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아니야? 나는 할 만큼 하고
타당하게 돈을 받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어차피 회사에서는 형을 인정하지. 나는 거들떠도 안 보잖아. 어차피 수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녀봤자 뭐해?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남편과 시동생은 시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규모가 좀 큰 편인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을 마주치게 될 일이 거의 없지만 남편은 그동안 시동생의 근무 태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연을 끊겠다고 난리를 친 이후 시동생은 시부 회사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뒤처리는 전부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 몫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시동생보다 직책이 높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꽤 있었지만 아무도 시동생을 건들지 못했었어요. 그 이유는 시동생의 뒷배경에 시부가 버티고 계셨기 때문이죠. 시동생은 그걸 이용해 회사의 출근 도장만 찍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회사에서 빨리 나오거나 정시에 퇴근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데 시부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매달 받는 돈으로 명품이나 사며 수준에 안 맞는 사치를 부리는 시동생과 동서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를 상대로 몸싸움을 벌였고 얼마 뒤 시부가 시동생 집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시부는 남편에게서 모든 상황들을 전달받게 되자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시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시동생의 퇴사철이었고 동서와 시동생은 사색이 된 얼굴로 말도 안 된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시부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동서는 시부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가로막자 동서가 자기의 앞길을 막았다고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두 눈이 돌아버려 동서의 양뺨에 손을 올린 뒤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젖혀 버렸습니다. 동서는 분노한 저를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네요. 동서의 집안이 잘난 것도 아니고 시동생을 만나서 그동안 사치를 즐겨놓고선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동서와 시동생은 시댁에 와서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가족들 모두 동서내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시부의 등 뒤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산 동서내외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동생과 동서는 먹고 살기 위해 맞벌이를 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의 사치에 밀려있는 카드값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 비싼 외제차까지 처분하고 좀 더 적은 평수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네요. 시부와 남편은 1년 가지고는 절대로 정신 차리지 못할 거라며 최소 5년은 두고 봐야 한다고 동서내외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 계신 시부가 여러 지역의 회사를 키우고 있는 중인 중요한 시점에 시동생이 묻히기만 행동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듯 합니다. 시동생과 동서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제발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가 제가 올린 사연을 시청하게 될 텐데 인생 선배님들께서 따끔한 조언 아낌없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제 사연을 풀어내다 보니 창밖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네요. 출퇴근길 안전 운전하시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자유를 찾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하고 제 인생을 맡겼는데 결국 남이 되어버린 좋지 않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1년간 함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마음 맞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시댁 식구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삶들이 지쳐버려 더는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서로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해도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벌어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리도 잡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삶은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온전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셨지만 남편도 잘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시모도 인지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식을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그건 오롯이 제 생각이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이 되자 시모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강제 결정을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신경 쓰게 할 거냐면서 출산 이후 몸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시모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 집안은 가족이 있지만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워낙 가난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삶이 많이 힘들었는지 항상 아빠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던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를 버리고 떠나셨을 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도 처분이 된 상태였고 봉투에 500만 원 넣어두시곤 짧은 말 한마디 적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엄마는 원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살라며 저와 함께한 기억들 전부를 잊어버리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순간 버림받았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던 거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시댁 식구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버려진 거에 비하면 버틸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병이 들었었나 봐요. 출산 이후 시댁에서 몸조리 받을 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년의 시댁 생활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보고 있을 때면 한계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얘, 너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 거야? 고기가 다 타고 있잖아. 음식 하다 말고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니? 아유,
이리 나와봐라. 하기 싫으면 말을 하던지. 비싼 소고기 전부 다 태워 먹었잖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가정부였던 너희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를 버리고 떠났겠어? 나 같아도 너를 버렸겠다. 어떻게 된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 갑자기 왜 가정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이 가정부였던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비싼 소고기는 다 태워 먹고 좋게 해주고 싶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좋은 말이 나가겠니? 너 왜 애 등원 보내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야? 애 등원 보내고 바로 집안 청소하고 아침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어? 요즘 아주 막 나가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지금 화가 치밀었는데도 최대한 참고 있는 중인 거 알면서 왜 나를 계속 건드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희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쫓기면 갈 데도 없는 게 어디서 지금 누나를 부라리면서 혜미를 노려봐? 너는 내 집에서 평생 군말하지 않고 가정부 역할이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피가 어디 가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 등원 보내고 숨 좀 돌릴 겸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제 입에 커피 한 잔 들어가는 게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어요. 어머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증까지 왔다고요. 저를 계속 막대한다면 그 사람과도 그만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제 편도 없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한번 버림받은 존재니까요. 이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노력하면 어머님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이곳에 더는 있을 필요도 없겠어요. 애 하원하면 데리고 나갈게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줄 것 같니?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상황을 악화시켜서 어쩌겠다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너 정말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오냐?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너만 짐 싸서 나가. 에휴, 저러니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가 불렀지.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어. 당신은 저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내쫓아 버려. 고생 한번 해봐야 여기서 살았던 게 행복한 줄 알지? 그렇지 않아도 내쫓으려 했어. 예,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여기서 아무것도 들고 갈 생각 말고 맨몸으로 나가거라. 들어올 때도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너는 어미라는 게 너만 고생하면 되지. 자식까지 버림받게 만들 거니? 내 손주는 절대 못 주니까 너만 나가라. 시모는 제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내쫓으려 하길래 제 아이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 앞에 있는 빗자루를 들더니 저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이성을 잃은 시모의 행동에 맨몸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하원하는 제 아이를 시부가 먼저 데리고 가버려 한참 동안 시댁 앞에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걱정에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집 앞에 서 있다가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네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을 키워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얼굴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나도 이런 삶이 이젠 지친다. 언제까지 뒤에서 이런 관계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애는 우리가 키울게.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 냉전 한 푼 없는 당신이 애를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살려고? 당장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룸 하나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받을걸? 우리 집안 빚 갚는데 돈 다 나가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당신한테 줄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위자료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쓸데없이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찾아가. 나도 이참에 우리 집안에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새로 들이든지 해야 되겠다. 당신보단 차라리 외국인 여자가 낫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할 거 아니야? 애 앞날까지 망치지 말고 망가질 거면 당신 혼자 망가져. 너는 내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태껏 왜 버티며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갈라서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가진 거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너는 분가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지? 말로만 분가하겠다고만 했지. 아예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 당신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결국 달라지는 거 있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는 내가 데려가. 이 집에서 살다간 네 집안 식구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끝내고 싶으니까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와. 네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면 되잖아.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돈이 아깝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얘가 아주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너 정말 갈 때까지 갚보겠다는 거야? 그냥 숙이고 들어오면 끝인 건데 왜 일을 계속 키우는 건데? 당신들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당신들 집안에 평생 헌신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행복해지고 싶었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기가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리 비켜.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땐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는 내가 데려가.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의 싸움에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데리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나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다는 현실에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하나 구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11년간 가정부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진 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지막 기회라며 깊게 생각하라고 결정하라면서 제가 확고하게 움직이니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생활 청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 받아서 제 아이와 함께 원룸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맨날 시댁에서 아이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며 사는 것보다 조용하게 사는 게 아이한테도 심적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고 어렵지 않게 취업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아이와 만날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길래 안 좋은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면서 늦은 시간에 왜 찾아왔냐고 기분 나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나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 사람이 계속 당신 집 주소를 알려달라잖아.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길래 같이 온 것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도 들어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부관계 아이가 있는 한 유효한 거 알지? 딱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법인 대표 김승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따님 성함이 이윤정 씨 맞으시죠? 어머니 조남이 황영애 씨 되시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이 봉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돌아가신 모친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윤정아, 엄마다. 네가 유언장을 건네받았을 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항상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몸이 온전했을 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구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한테 편지만 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다 보니 너한테 보실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 나도 많이 후회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지 되돌아보니 결국 돈 때문이었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컸기에 당장 놓칠 수 있을지 모를 많은 재산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끊어냈었던 거다. 마지막까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까지 보고 눈물을 훔치면서 앞만 보며 뛰어갔어. 그리고 나는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 병들어 가고 있는 한 사람과 한국을 떠났었다. 많은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너희 아빠와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 아빠가 암으로 떠난 뒤 3년간 그 사람과 만나오면서 재혼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너한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커질까봐 그랬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했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건 원하지 않았어.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3년간 설득을 했지만 끝내 해외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땐 엄마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지. 그 사람 또한 너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암이었는데 검사 결과 길어야 몇 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못한다는 말에 해외여행을 선택했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보내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떠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니?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몇 년간 나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생활했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너를 만나려 했었어. 엄마가 재혼한 그분이 암으로 결국 떠나고 엄마는 저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엄마한테도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검사 결과 정말 웃기게도 아빠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몸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었는지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어갔고
결국 버티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만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의 계획은 돈이 많았던 그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준 뒤 남겨진 재산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는 저를 떠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만 생각했었다는 말을 끝으로 변호사분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엄마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갈 거라는 말과 미안하고 앞으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사랑했다는 말로 엄마의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읽어내려간 저는 눈물을 쏟아냈는데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엄마의 편지를 남편이 주워들어 읽더니 제 앞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변호사분은 이혼한 관계인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고 저와 방에서 따로 대화를 하자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그만 숨어있고 빨리 나와. 지금 난리 났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변호사 양반이 찾아올 때부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뭔데 그래? 나도 좀 이상스럽다 했었는데 돈과 관련된 문제니? 제가 갑자기 변호사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 편지 이리 좀 내놔봐라.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지. 개인 재산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엄청난가 봐. 이 사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만큼 컸길래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겠어? 돈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잖아.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이 사람 앞으로 전부 옮겨질 건가 봐. 우리 재결합 아직 가능한 거지?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왜 삶이 힘들었어? 없는 형편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에 찌들어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돈 받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너를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애미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빨리 재산부터 전부 받아놓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사랑고시를 하려나 보네. 그동안 무상으로 먹여주고 채워준 보람이 이제야 성과를 보는구만. 여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며느라, 오늘 먹고 싶은 거 말만 해라.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파악도 안 됐고 우리 엄마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저 지긋지긋한 놈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됐는데 내가 왜 너희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아유 며느라. 그때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다. 시애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다 잘 살자고 그런 거지.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이건 정당방위지. 전시댁 식구들은 저와 더 이상 아무 연관도 없는 남인데 저희 엄마가 떠나고 남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이미 그 인간들은 돈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인간들을 향해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얘기하자며 더 이상 제 심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고 난 이후 변호사와 다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저는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땐 언제고 차가운 몸으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저를 볼 수 없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었어요. 자식의 도리로서 엄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재산을 제가 힘들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이 없던 시절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던 때와 다르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신분은 돈이 많았던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렇게 떠나고 나니 인생이 참 허무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돈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나 싶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와 함께 했었으면 저도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엄마의 선택이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고 달랑 편지 한 통에 모든 걸 정리해버린 엄마의 행동이 마음 아프지만 저를 위해 선택했던 결정이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겨두신 재산은 총 50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돈을 제가 온전히 받는 것도 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엄마는 떠났는데 저와 제 아이만 행복하게 잘 살 자격이 되는 걸까요? 전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겨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제 마음은 바뀔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배 아파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와 앞으로 적당한 집 하나 구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는 저처럼 가난한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전부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눈이 내릴 거라던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지만 저희 부부의 결말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들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평범하게 살아오던 저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남편이 떨어뜨린 물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잦은 출장에 일이 하도 바빠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래간만에 시간이 돼서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문하는 음식이 막 나오고 있을 때 남편 서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는데 그 순간 제 발밑으로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손가락만한 상자 하나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걸 본 저는 저에게 주려고 준비한 깜짝 선물인 줄 알고 주워드는 순간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던 물건을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한 얼굴로 낚아채 다시 가방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곤 일 때문에 전화통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에게 줄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들키면 안 될 물건을 제가 보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더해 잠깐 통화하고 오겠다던 남편은 음식이 전부 식어가는데도 식당에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라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었죠.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라 그냥 저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그제야 눈치 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많이 기다렸어? 나도 통화를 일찍 끊고 싶었는데 일적인 대화라 좀 오래 걸렸네. 그래도 맛있게 먹었지? 나는 다시 급한 일 때문에 회사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 혼자 집으로 갈 수 있지? 그래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분위기라도 즐긴 게 어디야. 나가면서 결제는 내가 하고 갈 테니까 조심히 들어가.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당신은 내가 우스워?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오래간만에 만든 자리인 걸 알면서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네. 맛있게 먹었냐고?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목구멍으로 들어간 음식들이 맛있었겠니? 버리기 아까우니까 혼자 겨우 먹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 그리고 좀 전에 떨어뜨린 물건이 뭐길래 화들짝 놀라면서 내 손이 아플 정도로 낚아챈 건데? 지금 당장 해명하지 못하면 나갈 생각하지도 마.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번에 출장 갈 때 결과가 좋아야 하니까 뇌물 같은 거지. 별로 의미 있는 물건도 아니라서 신경 안 써도 돼. 혼자 음식 먹어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구나. 일이 많이 바쁜 걸 어쩌겠어.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저녁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계획해보자.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무슨 이해?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외식하러 나왔는데 꼭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망쳐야 돼?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계속 이해만 해주면서 살아왔어. 도대체 너는 나랑 같이 살고 싶긴 한 거야? 이럴 거면 외식하자는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삶을 살 바엔 차라리 나도 그냥 미국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 나는 뭐 이러고 싶었겠어? 일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신이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떡해? 나도 웬만해선 받지 않으려 했는데 이번 전화는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전화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도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하니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당신이랑 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지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것밖에 없어? 남편이 되려 더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남편을 이해하려 해봤지만 저에게 변명만 늘어놓기만 하는 것 같아 더 괘씸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큰소리치는 남편의 얼굴에서 현재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거짓말을 할 때면 꼭 드러나는 얼굴 표정과 말투들이 있는데 떨어뜨린 물건에 대해 얘기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되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급하게 자리를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던 물건은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립스틱 같더라고요. 아무리 업무 차원에서 샀다고 하지만 상대가 여자고 립스틱을 선물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더라면 늦어도 집에 들어왔겠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을 땐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운 이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는 당연히 답장도 없었을 뿐더러 그 후로 집에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였고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실하게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해서 이쁜 딸 하나 잘 키워왔고 성공해서 미국 IT 기업에 취직까지 한 대견한 딸을 보며 지금까지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삶들이 남편의 행동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짐은 왜 챙겨? 나랑 먼저 대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내 얼굴은 아예 볼 생각도 없네. 장기 출장이야. 지금 많이 늦어서 시간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 각자 인생 알아서 살면 되지. 너나 나나 부족한 것도 없잖아. 1시간 내로 기차 타야 되니까 나에 대해 신경 끄고 나 출장 다녀오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야. 나는 이미 당신에 대한 마음 정리한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나랑 이혼을 하자는 얘기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지긋지긋해서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도대체 그동안 나를 뭘로 생각한 거야?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나였는데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들지가 않아? 우리 딸한테는 뭐라고 그러게? 애비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걔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막 나가면 뭐 어쩌자는 거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평소에 알던 당신 맞는 거지? 괜히 관계 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겼지? 남자가 되게 분위기가 바뀌고 배우자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을 하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더라. 그래서 지금 관계 정리하자는 말까지 나온 거 아니야. 다른 여자랑 그렇게 살림 차리고 싶어?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만든 거 같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없지. 레스토랑에서부터 수상 쩍더니 확실하게 여자가 생긴 게 맞네. 언제부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털어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인데 눈빛만 봐도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거든?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대답하라니까. 이혼해 주겠다는데도 왜 말을 못해?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나에 대한 마음이 이미 떠난 건 맞잖아. 레스토랑에서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돼? 내가 업무적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좋게 넘어가면 되지. 상황을 꼭 그렇게 만들었어야 됐냐고. 불쌍해 보여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려고 데리고 나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주 남편을 개똥으로 하네. 내가 좋게 해주니까 만만해 보여? 나 출장 다녀오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대충 싸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저한테 마지막 말을 뱉은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모든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던 건 본인이었으면서 되려 큰 소리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건 특이한 버릇 하나가 있어서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평소 대화할 때는 눈도 잘 마주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본인이 저한테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계속 회피하는 행동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버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다시 물어봤을 때 제 눈을 회피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갑만 챙겨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기차역이었고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자리에 멈춰서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쓴 뒤 멀리에서 남편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한껏 꾸민 한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는데 그 옆에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남편 놈과 두 모녀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려왔고 제 눈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남편의 얼굴은 저를 대할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과 옆에 있던 모녀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2번은 없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확실히 해야 했어요. 기차표를 끄는 남편과 같은 목적지의 표를 끄는 뒤 기차에 올라탔는데 남편과 함께 올라탄 여자와의 대화를 뒷칸에 앉아 듣게 되었고 기가 막힌 두 연놈들의 계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게 자기를 만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 나야말로 함께 해줘서 고맙지. 당신이랑 내가 미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눈빛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니까. 당신과 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 하필 그곳에서 같은 국적 사람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처를 건네줬잖아. 당신은 나에 대한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에휴, 나도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내 손을 잡았잖아. 그 채취를 한국에 와서도 잊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연락했던 거고 아주 잘한 선택이었지 뭐. 자기가 나랑 내 딸을 친자식처럼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원래 헤어짐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어. 아마 집사람도 마음이 오늘로써 완전히 접혔을 거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남인데 뭐하러 미련을 둬?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과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8억 정도 되거든. 내가 집사람과 이혼하고 당신이 내 정식 부인이 되는 순간 당신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려주면 돼. 우리 민영이한테 불안해하고 있는 엄마 앞으로 잘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아저씨가 용돈 좀 줄까? 민영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허락해줘서 좋은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오늘 여행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자주 보낼 테니 잘 살아보자. 어머, 이 돈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50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이 돈 금액이 너무 커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 돈 쓸 만큼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족하면 또 얘기해. 앞으로 민영이는 내 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해줘야지. 나는 자기를 만난 게 축복인 것 같아.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앞으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우리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아, 당연하지.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봐. 지금 살고 있는 집 둘이 살기에 불편한 건 없지? 남편과 상간녀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바로 뒷칸에서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일을 크게 벌여놓을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쥐고 있던 제 손이 떨려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대책 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아 딸이 미국에서 집에 온다는 걸 깜빡하고 있던 거였죠.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딸은 제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에 많이 불안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딸도 이 사실을 결국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눈물을 쏟아내니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고 딸에게 제가 겪은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돌아온 딸에게 이런 안 좋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 딸도 처음엔 많이 놀란 듯 보였으나 침착하게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물을 남긴 뒤 일단 집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통화를 끝낸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누가 봐도 남편과 상간녀 모녀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하는 게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편 칸에 있는 남편은 상간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반대편 칸에 있던 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계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게 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의 웃음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증거물만 가지고 조용히 집으로 와서 딸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자는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뒤 가리지 않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상간녀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가 나타날 거라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남편은 잠깐 동안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남편의 힘에 주저앉아버린 저는 다시 상간녀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삐끗했는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상간녀는 저에게 정신 나간 년이라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상간녀 딸은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았다고 분노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아 쥐어 뜯었습니다. 상간녀 모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런 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뒤 남편이 하는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상간녀와 그 딸에게 분이 다 풀렸냐면서 다음 역에서 내리자며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갈 때까지 이혼 서류 준비하고 지금 이 상황 위자료 소송할 거지? 그에 따른 위자료 내가 줄 테니까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최대한 좋게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결국 결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데 서로도 안 좋은 꼴 봐서 뭐 하겠어? 여기는 어떻게 쫓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뒤나 캐고 다니는 그런 여자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실망을 안겨줄 거야? 이제 없는 정도 떨어져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어? 설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까지 내 모든 걸 당신한테 쏟아 부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야? 오늘로써 확실하게 마음을 접을 순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18억짜리 그 집을 전현한테 주겠다고?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 꼴을 볼 것 같니?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 집이 너 혼자 읽어낸 거라 생각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법대로 할 거고 너랑 전현들 추락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현을 내 집에 들일 바에는 불질러 버리는 게 좋겠네. 나도 한번 눈이 뒤집히면 배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지금 당장 가서 모든 걸 태워버려야겠네. 어머머머, 저 여자 정말 미쳤나 봐. 아니 18억짜리 아파트를 불질러 버리겠대. 자기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미쳐서 날뛰는 사람 말을 믿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위자료나 챙겨줄 테니까 그만 추태 부리고
우리 관계 정리하는 걸로 해. 더 안 좋은 모습 보여봤자 상처받게 더 받아.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은 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집이 불타버릴까봐 불안했는지 저를 뒤따라와 말리는데 남편의 손을 뿌리친 뒤 쫄뚝거리면서 기차역에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저를 돌려 세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치길래 저도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올려차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서로의 뺨을 주고받게 되자 조금의 미안함은 있었는지 손을 멈추더라고요. 제 얼굴만한 손으로 남편에게 뺨을 맞았기 때문에 한쪽 볼이 퉁퉁 부은 상태로 눈물을 흘리면서 노려보고 있자 남편은 손을 내렸습니다. 좋게 해결보자고 저에게 부탁했지만 이미 그 말을 들어주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에 손을 한 번 더 올린 뒤 뒤를 돌아 택시에 올라탄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곤 많이 불안했는지 택시를 타고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두 모녀와 급하게 뒤따라 들어와 제가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게 말리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의 뺨을 뿌리치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이런다고 네가 얻는 게 뭐야?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났는데 그냥 좋게 갈라서면 되지. 수지한테는 상처 안 받게 당신이 잘 설명할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좋게 해결해 줄 수 없어.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그냥 몸만 나가게 할 줄 알아?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 전재산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 왜 일을 더 안 좋게 만들어? 위자료 받고 좋게 해결 보자고. 그래도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배려 많이 해주는 거야. 자기야, 한 푼도 주지 마. 저런 년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 나랑 민영이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뭐하러 돈을 지어줘? 제정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버려. 야, 너 때문에 오늘 일정 다 망쳤잖아.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었는데 뭘 확인할 게 있다고 따라와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저런 아줌마랑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새아빠가 우리 엄마 만나길 천만 다행이네. 더 살았다간 새아빠도 정신이 이상해졌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장 내쳐버리고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버려요. 저런 아줌마는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니까. 괜히 피해봐서 좋을 거 없잖아요.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아빠라는 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내가 저런 사람을 지금까지 아빠라고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당신들이 하는 짓들 내가 전부 다 촬영해놨으니까 모든 건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이 될 거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좀 전에 엄마가 아빠랑 저 쓰레기 같은 년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거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엄마한테 몇 장의 사진을 더 요구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미국에서 도망쳐 한국 오면 평생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지금 미국에서 너희들한테 수배령 때린 건 알고는 있냐? 이대로 미국에 잡혀 들어가면 평생 세상 구경 못하고 감옥에서 썩겠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너희들을 어떻게 잡아 쳐놓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두 발로 기어 들어왔네. 우리 엄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방에서 달려나온 딸의 말을 듣자마자 상간모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전에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딸에게 물어봤는데 충격 반전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모녀는 미국에서 돈이 좀 있는 가정의 남자를 건드렸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 남자는 한국 국적의 남자였고 아내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은 제 딸과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였어요. 상간녀 딸이 그 남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접근을 했는데 뛰어난 언변과 한국 여자라서 말도 잘 통하다 보니 가정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간녀 딸이 배우자에게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가정을 깨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남자는 상간녀 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뜯어내다가 제 딸의 동료 직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상간녀의 딸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버린 뒤 한국으로 도망을 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희 부부가 딸을 보기 위해 미국에 갔고 상간녀가 남편과 눈이 맞았던 거였죠. 한국으로 도망온 상간모녀는 숨을 곳이 필요해 남편이 건넨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딸과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의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배우자였던 남자는 아이들과 자기 마누라를 지키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였어요. 상간녀 딸이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수배를 했지만 몽타주만 알고 있을 뿐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간 모녀를 찾게 됐던 겁니다. 두 모녀는 미국에서 절대로 처벌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제 딸은 두 모녀를 나가지 못하게 발길질을 하며 막아섰어요.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들을 들어서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겠다면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곤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때마침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두 모녀는 붙잡히게 되었네요. 결국 두 모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범행을 일으켰던 상황이라 미국에 소환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을 받은 뒤 지금은 미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모녀는 미국 법령으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 80년형을 받게 되었고 평생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뒤늦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이네요.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살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이곳에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